네, 이번 시간 443페이지 보시면 제2절 냉동 설비입니다. 냉동 설비들은 매 한 문제씩 꼭 나오니까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자, 냉동 설비. 기본적으로 냉동 설비는 크게 종류가, 냉동기에는 크게 압축식 냉동기와 흡수식 냉동기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압축식 냉동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압축식 냉동기입니다. 자, 이 압축식 냉동기에 냉동 순서가 있어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자, 여기서 각각이 하는 역할까지 여러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압축기는 냉매가 있어요. 자, 대부분 냉매를 고온 고압의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냉매를 고온 고압으로 만드는 이유가 더 빨리 식히기 위해서 그래요. 즉 액체보다 기체를 더 빨리 식거든요. 그래서 기체를 만들어서 식히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응축기가 열을 방출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열 방출입니다. 자, 팽창 밸브는 이제 열이 방출이 다 됐으니까 이것을 아주 차갑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여러분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온 저압의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증발기가 여러분 냉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증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증발기가 뭘 한다고요? 냉방이 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 개념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압축식 냉동기는 여러분 이 냉매가 있어요. 이 냉매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프레온이에요. 프레온가스. 요즘 안 쓰지만 과거에는 또 암모니아 가스 같은 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암모니아.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압축식 냉동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자, 이 압축식 냉동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얘는 운전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압축식 냉동기를 여러분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댁이나 저희 집에 있는 에어컨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쉽죠? 자, 특별하게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흡수식보다 냉각 능력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운전도 용이지만 보수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근데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쁜 점도 있는 거죠. 특히 이 압축식 냉동기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소비 전력이 크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런 거 쓰는 거 썩 좋아하지 않아요. 왜? 소모가 커지니까. 또 하나, 결정적으로 여러분 프레온가스 같은 게 이건 환경 오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 오염 우리가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압축식 냉동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압축식 냉동기의 그 냉동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 교재 보면 페이지 443페이지 보면 이 과정 그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 에어컨의 실외기라고 보는 거죠. 실외기. 이 실외기가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응축기가 돼요. 응축기입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응축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자, 넘어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팽창 밸브를 통과해요. 자, 팽창 밸브에서 우리 집에 있는 여러분 실내기 있죠, 실내기. 자, 이 실내기가 여러분 바로 증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축기로 동화하죠. 자, 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압축기에서는 여기서 증발기에서 나온 냉매가 요 실 안에 있는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얘가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발기 안에서 통과된 이 냉매 가스는 미지근한 상태로 와요. 아니면 좀 뜨겁던가. 자, 이것을 갖다가 식히기 위해서 얘는 원래는 이쪽으로 기체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열을 갖다가 흡수하다 보니까 반액체 상태로 돼요. 그러면 이걸 반액체보다는 기체가 식히기를, 그러니까 차갑게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압축기에서는 반액체 상태를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 뜨겁게 해요. 그래서 고온, 고압의 상태로 만들어져요. 이러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기체로 가는 거죠. 기체 상태로 가.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를 막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서 바람만 불면 뭐가 나와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응축기. 즉 여러분 댁에 있는 실외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냉매를 식히는 과정이에요. 아셨죠? 여름에는 여러분 이 따뜻한 열기를 갖다가 이제 증발기로 넣어서 이게 여기서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거죠. 하여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어요. 자, 식었는데 완전히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주 차갑게 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온 이 프레온 가스를 이 팽창 밸브에서는 아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차갑게 오는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코일로 가요. 사실은 코일로 가면서 얘가 차갑게 가다 보니까 실 안에 있는 열을 얘가 어떻게 해요?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니까 이 부분은 차가우니까 뒤에서 팬만 돌리면 뭐가 나와요? 찬바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발기가 항상 모든 증발기는 냉각이 되는 부분이 여러분 어디가 돼요? 증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거치면 돼요. 결론은 여러분 잘 보시면 대부분 요 세 가지가 즉 자,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가 실외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실 중요한 게 실외기인데 우리는 실내기가 중요한 줄 알고 실내기만 쫙 감싸고 있는 거죠. 실내기가 찌그러드든 말든 별로 상관 안 하잖아요. 이게 정말 다 중요한 게 실외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압축식 냉동기가 끝났으면 흡수식 냉동기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흡수식 냉동기예요.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이제 어디 있냐면 페이지 444페이지에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흡수식이라는 얘기는 물을 흡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얘는 냉매가 뭐냐면 여기서 냉매는 물입니다. 자, 근데 이 물을 흡수하는 흡수제가 있어요. 자, 흡수제가 리튬, 브로마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리튬, 브로마이드 또는 리튬, 브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 브로마, 리튬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도 네 가지의 구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여기가 뭐냐면 증발기예요. 여기가 흡수기, 여기가 재생기, 재생기를 다른 말로 발생기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응축기가 돼요. 자, 여기는 여러분 증발기, 여기는 뭐가 있냐면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증발기 안에는 어떤 상태냐면 저온 저압의 상태예요. 문제는 여러분 물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기본적으로 100도씨가 돼야 물이 끓는다고 생각해요. 즉 물이 증발이 뜨거울수록 물이 증발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압력이 떨어져도 여러분 물이 증발이 잘 돼요. 특히나 우리 일반 상온에서는
온도가 100도씨 이상, 아니 그러니까 꼭 100도씨 아니어도 되지만 뜨거워야 물이 증발하는데 얘는요 보통 한 5도씨, 3도씨가 돼도 물이 증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 뭘 써주면 일반 코일을 설치해줘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반 냉수를 집어넣어. 냉수를 집어넣으면 이 물이 보통 영상 한 5도씨 또는 뭐 8도씨 돼도 여러분 물이 증발하는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 차가운 물이 요 가열 코일에 닿으면 차가워지겠죠. 그럼 물을 여기다 지나가게 만들어주면 찬물이 만들어져요.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 뭘 하냐고요? 그래서 냉동, 냉각을 하는 거죠. 즉, 이 흡수식 냉동기도 이 증발기가, 여러분 요 증발기 있죠? 증발기가 뭐 하는 역할을 해요? 냉동, 냉각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왜 우리 압축식 냉동기도 증발기가 냉동, 냉각을 했으면 여기 흡수식 냉동기도 증발기에서 냉동, 냉각 역할을 합니다. 자, 문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물 자체가 온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에서 코일에서는 그 물의 온도를 가져왔으니까. 이러면 그 능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되면 이쪽으로 넘겨서 없애버려야 돼요. 자, 온도를 낮춰주는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 수증기를 이쪽으로 넘겨버려요. 그럼 수증기 상태로 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온도와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쪽에 보면 여러분 냉각탑이 있습니다. 이 냉각탑에서 이쪽으로 코일을 설치해요. 코일을. 그래서 코일을 설치해서 이쪽으로 해서 나중에 또 이쪽으로 코일로 해서 또 이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이 냉각탑에서 차가운 물을 보내서 이 수증기를 갖다가 뭘로 바꾸냐면 이제 물로 바꿔요. 자, 그러면 여기 물이 있어. 그러면 이제 물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자, 문제는 이 물을 갖다가 그대로 쓰면 안 돼요. 이 물을 빨아먹는 흡수제가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흡수기기죠. 그러면 흡수제로는 뭘 많이 쓴다고요? 리튬, 브로마이드를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자,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물 먹는 하마 개념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물기를 전부 다 리튬, 브로마이드가 빨아먹습니다. 물 먹는 하마예요. 그런데 물 먹는 하마 같은 경우 우리가 다 쓰면 버리지만 얘는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재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물 먹는 하마가, 즉 리튬 브로마이드가 이 습기를 잘 빨아먹겠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너무나 많이 빨아먹어서 그 효능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보내냐면 이 펌프를 통해서 이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요 리튬 브로마이드가 뭐와 같이 있냐면 물과 리튬 브로마이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리튬 브로마이드 원액을 추출할 거야. 즉 뭐하고 분리시켜야 되냐면 물과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여기 밑에다 여러분 가열을 하면 되는 거죠. 가열을 하면 돼. 자, 가열을 하면 여러분 항상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보일러가 필요한 거죠. 이 방식 중에 단점 중에 하나가 사계절 내내 얘는 보일러를 설치해야 돼요. 왜요?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을 물과 분리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걸 가열하면 지금 얘는 어때요? 수증기가 올라가겠죠. 수증기가 올라가니까 얘는 진 원액만 남아요. 그 원액을 갖다가 밑으로 빼서 보내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리튬 브로마이드가 굉장히 뜨겁거든. 뜨거우니까 여기서 열 교환기를 사용해서 열을 축출해서 빼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면 난방 또는 급탕용으로 사용해요. 그 열 그냥 쓰는 거 그냥 보내면 아깝잖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서 있는 수증기를 이제 수증기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리튬 브로마이드 용이 그만큼 원액으로 된 거죠. 그래서 밑으로 보내서 다시 재사용을 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얘는 이쪽으로 이제 수증기가 넘어갑니다. 자, 수증기를 이제 어때요? 차가운 냉각 코일로 식혀버리면 여러분 뭐가 돼요? 응축수가 되는 거죠. 응축수.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되잖아요. 자, 이 물을 밑으로 내려줄 거야. 자, 그런데 여기는 이건 완전히 식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차갑게 식어 있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더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 거쳐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팽창 밸브예요.
이 팽창 밸브를 거쳐가면 아주 차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온조업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래서 여러분 계속 이게 순환되고 순환되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흡수식 냉동기에 자, 냉동 순서가 있습니다. 냉동 순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증발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증발기. 다음에 자, 두 번째 여러분 흡수기. 자, 세 번째 여러분 재생기. 네 번째 응축기.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요. 잘 보세요. 응축기부터 시작하면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흡수기부터 시작되면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왜 얘는 계속 순환이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꼭 증발기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흡수기부터 시작되면 흡수기, 재생기, 응축기, 증발기 이 순서가 항상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처음 시작하는 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 흡수식 냉동기는 또 뭐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 압축식 냉동기와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에 특징들이 있죠? 예, 특징들이 있어요. 얘는 한 대로 뭐하고 뭘 같이 만드냐? 온수와 냉수를 자,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거죠. 즉 온수 난방과 냉방을 같이 할 때는 난방, 냉방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뭐랄까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서 온전히 안전합니다. 세 번째. 자, 그렇지만 얘는 좋은 게 뭐냐면 환경 오염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환경 오염이 작아요.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작아요. 다섯 번째. 근데 얘는 항상 사계절 여름에도 여름철에도 뭐가 문제냐면 보일러가 가동이 되어야 돼요. 이게 좀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설비가 대규모화되는 거죠. 커진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똑같은 조건이라면 설비비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 이 냉각 능력이 얘는 자 압축식보다 좀 작아요. 그렇게 좀 시원하지는 않다는 뜻이죠. 자,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흡수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흡수식의 특징까지 여러분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 기본적인 얘기는 여러분 마쳤고요. 자, 하나만 더 갈게요. 여러분 우리 교재 페이지 447페이지 보면 여러분 빙충렬 시스템이 나오는데 그 개념만 좀 볼게요. 여러분 빙이 얼음빙자야. 얼음으로 열을 축적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얼음으로 열을 축적할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측정하는 거죠. 자, 무슨 에너지예요? 차가운 에너지죠. 냉방의 능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거예요. 즉 얘는 여러분 심야전력이죠.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뭘 만드냐면 얼음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 얼음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자, 밤에 얼음을 만들었으면 그만큼 심야 전력을 쓴다는 얘기는 자, 에너지가 그러니까 낮에 집중이 안 되고 밤에도 사용한다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는 거죠. 절약과 에너지를 자, 분포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심야 전력을 만들어서 심야 전력으로 얼음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낮에 즉 주간에 어떤 용도로 쓰냐면 냉방용으로 만드는 거죠. 냉방용으로 사용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빙충렬 시스템의 개념인데요. 그럼 왜 빙충렬 시스템 하면 여러분 혹시 여름에 캐비넷 형태로 된 선풍기가 있는데 얘는 조금 바람이 일반 선풍기하고 좀 틀린 게 나중에 그 안을 봤더니 여러분 왜 아이스팩을 얼려놔서 그 안에다 집어넣어. 그러면 그 얼음이 이제 자 뒤에서 여러분 선풍기 바람을 나오다 보니까 일반 선풍기보다 훨씬 시원한 바람을 만들 수 있죠.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선풍기 보셨죠? 그게 바로 이런 뭐예요? 빙충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 우리 공기조화 및 냉동 설비를 모두 마치고 이제는요 페이지 454페이지 보면 제9장 제9장입니다. 전기, 운송, 기타 설비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이쪽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대부분 한 2문제 정도, 많게는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건데 쉬운데 그걸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자, 전기 설비 기초 부분 나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 여러분 전압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압이 뭐예요? 물의 압력. 그러면 전압은 전기의 압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압. 자, 전기 압력이 뭐예요? 전압입니다. 그러면 얘도 저압이라는 압력이 있고요. 고압이라는 압력이 있습니다. 자, 특고압이라는 압력 이렇게 세 가지로 전기의 압력은 구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전압은 전기 압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자 표시를 할 때는 볼트로 표시하죠. 자, 두 번째 여러분 전류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기의 성질이 뛴 게 흘러간다는 표현을 여러분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반드시 가는 직류가 있고 또 하나는 교류가 있어요. 그러면 직류는 어떤 형태로 가냐면 이건 에너지 때문에 어떤 형태가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자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어때요? 반드시 가요. 그러면 이 기준에서 여기에 반드시 간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류 같은 경우는 좋은 게 뭐냐면 조절이 쉬워요. 조절하기 쉽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상태로 유지하다 보니까 멀리 보내는데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커지죠. 그래서 여러분 직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냐면 여러분 건전지라든지 발전기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직류를 우리 다이렉트 커런트에서 DC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교류는 얼터네이티브 커런트에서 AC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교류는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얘는 요만큼 여기가 있고 또 이 지점은 요만큼가 있죠. 그래서 이 교류가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좋은 점은 이렇게 교류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우리 가정은 교류를 쓰죠. 에너지 소모가 작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한전에서 우리 집으로 보내줄 때는 다 교류 형태로 보내줘요. 아셨죠? 자, 그럼 이 전압과 전류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야, 너 직류일 때와 교류일 때에 이 저압과 자 고압에 각각의 그 숫자가 달리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것만 보시면 된다. 왜? 여러분 저압에서 직류는 얼마냐면 750V 이하가 돼요. 교류는 600V 이하입니다. 다음에 고압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750V를 초과하고 자 7000V 이하가 돼요. 다음에 자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가 됩니다. 그다음에 특값은 두 개 다 7000V를 초과하면 돼요.
요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저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전부 다 같이 갈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자, 저항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와요. 저항.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456페이지. 여러분 네 번째 보면 저항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저항에 보면 영문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레지스탕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을 레지스탕스 대문자 R로 많이 쓰죠. R. 그래서 R은 A분의 L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얘는 말뜻이 전자입니다. 어떤 뜻이냐? A는 전선의 굵기가 될 수도 있고요. 전선의 단면적이 될 수도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전선의 길이에요. 그래서 요 관계는 여러분 저항은 전선의 길이에 비례하고 자, 전선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이 표현 여러분 확인 좀 하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여러분 뭐냐면 다섯 번째 역률입니다. 힘력자, 이 힘이 어떤 힘이 하는 능률, 일의 능률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 보실래요? 이 역률은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역률은 계산식이 이렇게 돼요. 비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자, 얘는 계산을 하잖아요. 항상 1보다 값이 클 수는 없어요. 역률값은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항상 1 이하 값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한전에서 자, 어떤 전기를 받아서 사용한다고 해서 수용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수용가는 한전에서 얼만큼 받아요? 한전이 그러면 이쁘면 많이 주고 미흡다고 좀 덜 주나? 그런 것도 아니죠. 자, 그래서 수용가에서는 한전한테 가서 자, 항상 얼마만큼 줘라. 나 쓸 테니까. 그럼 한전에서는 꼭 그러죠. 꼭 써야 돼. 안 쓰면 꼭 쓸게. 그래서 못 믿으니까 어때요? 한전에서 가면서 야, 너 계약서에 계약하고 가. 그래서 이 전력을 흔히 우리가 계약 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약 전력 항상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계약 전력에 의해서 뭐가 발생되냐면 여러분 기본 요금이 발생인데요. 기본 요금. 우리 안 써도 기본 요금 나오는 거죠. 왜? 전기는 에너지는 여러분 내가 안 쓴다고 해서 이 전기가 에너지가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기 때문에 자, 기본 요금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한전에서 이렇게 계약 전력만큼 우리 집으로 보내주는 전기 이름이 사실은 계약 전력이 아니라 피상전력이라는 표현입니다. 피상전력은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있냐면 한전에서 보내주는 피상전력 안에는 두 가지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효전력이 있고 또 하나는 무효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효전력이란 얘기는 사용된 전력이고 우리가 쓴 전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체크해요? 여러분 전기 계량기, 전기 미터기 있잖아요. 이 전기 계량기가 유효만 측정을 해줘요. 무효는 사용되지 않고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전력. 전력이 여러분 무효 전력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다 피상에는 한전에서 계약 전력만큼 보내주는 전기였죠. 100 보내줘.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80 쓰면 썼다는 얘기는 유효 전력이죠. 그럼 얼마요? 0.8. 뭐라? 그러면 보내주는 만큼 다 썼어요. 그럼 얼마가 돼요? 1. 그래서 여러분 역률값은 절대 1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1 이하 값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 어떻게 하면 역률을 좋게 할까? 그 개념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역률을 좋게 하는 역률 계산 방법이 있죠. 방법. 가장 많이 쓰는 얘기가 여러분 역률값을 1에 가깝게 하라는 얘기예요. 일에 가깝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얘기는 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거요? 이렇게 여러분 봐요. 이게 유효죠. 여러분 무효가 얼마예요? 20. 이렇게 무효가 많을 때는 여러분 이제 전기를 좀 쓰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유효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콘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역률, 좋게 하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 또 다른 말로 진상 콘덴서,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콘덴서, 이렇게 해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인데, 만약에 제가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얘기하죠. 요 얘기.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유효 전력은 사용된 전력이죠. 이 유효 전력이 클수록 여러분 역률값이 얼마가 돼요? 1이 되는 거니까 유효 전력은 크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무효 전력은 작게 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를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